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담은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서 정시 수시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 의료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 범죄 혐의뿐 아니라 건강 문제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발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모레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해 수사 결과에는 황 대표에게 계엄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동열 전 감독이 야구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통해서 1984년 안기부가 나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막아선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국보급 투수라 불렀지만 나는 국보가 아니라고 낮추었고 류현진 역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여서 내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이런 공유 전동 킥보드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타는 건데요. 어떤 이용자들은 이 킥보드를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달 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용돈벌이 등 다양해진 IT 기술 활용의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513조 원 규모로 큰 폭으로 늘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 다른 곳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은 바로 문 정부 초기부터 핵심 가치였는데 최근에 법무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공정이 모두 27번 들어갔습니다. 시작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도 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결국 해결책도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불 문제부터 채용, 직장 내 차별 등 전 분야에서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는 등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통해서 공정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연결도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썼다.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였는데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 등에서 일부 국민들의 여론이 이에 대한 신뢰가 일부 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조 전 장관 사퇴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다시 강조해서
임기 후반기에 개혁을 다잡아가겠다는 것인데 사회 전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언급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야당 쪽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가 다시 공정만 강조한 것이 공허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성찰과 경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무리한 정책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에 대한 반성, 그래도 공정을 위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검찰개혁 또 공수처 설치도 강조했는데 사실상 야당의 반론을 다시 설득하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공수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는데요. 야당의 비판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은 공수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사실상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란 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고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짠 내년도 총 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하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에게 최소한 지난 2년간 경제 실정에 대해 사죄라도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당은 연설 중에 모두 28번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통령 연설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단 박수 소리는 민주당에서만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 중에도 모두 28번의 박수로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 등 검찰개혁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같은 대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알파벳 X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야유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러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통로로 향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걸음을 옮긴 가운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의 신경전은 연설 전 이뤄진 환담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법원 개혁에 관한 법들이 좀 계류가 되어 있죠. 민주당은 시정 연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 방향에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영장이 기각될지 또는 발부될지는 내일 밤 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55일간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청의 백종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내일 영장 심사는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송 부장판사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의 중견 판사입니다.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무척 간단하게 우리 백종원 기자가 대답을 하는군요. 뭐랄까요, 사실 간단한 대답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사건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건의 성격이 모두 다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성향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한데, 아무튼 언론의 관심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자, 내일 영장 심사의 쟁점은 11가지입니다. 모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죠. 결국 근데 건강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혐의 사실 말고 건강 상태가 더 발부냐 기각이냐 이것을 가를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변호인단은 이런 질환에 대한 병원의 의료자료, 특히 MRI,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자료본 등을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검증을 통해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내일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정 교수 측이 내일 영장 오전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럼 10시 반까지 그 전에 출두하겠습니다만, 내일 아무튼 이 문제가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어제도 우리 박병현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를 했지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리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되겠죠. 또 범죄의 중대성 등이 될 텐데, 법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미 수십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증거가 검찰이 확보를 했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법원이 증거인멸 혐의를 중심으로 11개 혐의를 보고 구속 사유가 될지 판단할 건데,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측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영장 심사 결과가 이제 밤늦게 혹은 모레 새벽에 나올 텐데, 벌써부터 이 수사를 비판하는 쪽과 또 지지하는 쪽 간의 여론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은 내일 밤 9시부터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집회는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느냐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의 지난 55일간의 강제 수사가 적정했는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돼서 보다 신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국회법 등을 위반해서 고발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비판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당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입니다. 현재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11월 초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 일정이 어제 끝났지만 겸임으로 맡고 있는 상임위의 일정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제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조사받겠다고 밝혀온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는 겸임 상임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저는 바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재위 외에 겸임 상임위로 운영위와 정보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기재위 국정감사는 모레 종료되지만 운영위는 다음 달 1일, 정보위는 다음 달 6일에야 마무리됩니다. 11월 초까지는 나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조만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참고인 소환까지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은 JTBC 취재진에게 개인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적으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된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한 법적인 대응은 당에서 꾸준히 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중에 소환에 응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는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사보임의 당사자였고 이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1시쯤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 원내대표를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검찰에 나왔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국감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두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 충돌의 당사자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이 의원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했다가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거칠게 반발하며 의사과에 진을 쳤고 사보임 신청서는 팩스로 접수됐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과와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사보임 절차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보임 절차가 불법이므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박 3일 동안의 일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모레 아베 총리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이수현 씨의 추모비도 찾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 도쿄 왕궁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동선이 맞지 않아 이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수출 규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총리의 방문에 관심이 큽니다. 이 태극기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가리키면서 아주 열렬하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이어 이 총리는 2001년 지하철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수연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간에는 국경도 넘는다는 것, 전신의 마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는 일본을 참 잘 아시는 총리다운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고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글은 도쿄 신오쿠보역 한쪽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죽음은 한국어로 번역돼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있는 이 총리는 2박 3일 동안 일본 정재계 인사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모레 24일엔 아베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도쿄에서 JTBC 박소연입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기업들을 미리 접촉해서 기업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참여할 뜻이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이런 제안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들 기업조차 일본 정부의 반대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이낙연 총리가 일본 기업들과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 기업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제안했던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배상을 하는 방안, 이른바 1+1에 동참할 뜻이 있는지 타진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대를 우려한 걸로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1 방안을 거절하면서 일본 측에 실질적 손해가 생겨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은 반드시 배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충돌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일에서 이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더라도 강제동원 배상 논의 없이는 진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을 다녀온 것도 1+1 방안 관련 절충점을 찾기 위한 걸로 보이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단기간에 한일 간의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이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지금 이낙연 총리는 일왕 부부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나와 있죠. 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왕궁 근처입니까? 네, 저는 지금 오전에 즉위식이 열렸던 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금 궁 안에서 궁중 연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오늘 하루 종일 도쿄에서는 태풍 20호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직전 태풍인 하기비스의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늘 또 비가 내리면서 당초 오늘 하기로 예정됐었던 카퍼레이드를 다음 달로 연기를 하는 등 오늘 즉위식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예. 이 총리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바람 때문에 우산이 꺾이는 그런 모습도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새 일왕이 오늘 즉위 선언에서 일본의 현재 헌법,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 헌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요? 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즉위 후 첫 소감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라 상징으로서의 일왕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이 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특히 이 아베 정권이 현재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루히토 일왕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물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전통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즉위식에서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만세 삼창도 했다고요. 네, 그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ご即位を祝し、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 예, 봤습니다.
네, 이 30년 전 즉위식의 전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군국주의 시절 일본군이 외쳤던 구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즉위식에서는 정교분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왕이 앉은 의자라든가 또 전통에 따라 승계받게 되어 있는 구분 옥이나 검 등이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공산당의 경우는 이런 즉위식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한다면서 일체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역시 관심사는 모레 있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일 텐데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이 총리에 대해서 이 지일파 정치인이라는 점을 들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이 지일파라는 점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이 현안에 대해서 워낙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모레 총리 회담이 열리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왕궁 앞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수사를 되짚어보면 당시에 합수단, 즉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루기로 했었죠. JTBC가 입수한 합수단의 문건에 그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때문에 계엄령 문건 수사를 멈췄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조 전 사령관이 잡히면 다시 수사할 대상으로 꼽은 겁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현재 황 대표 관련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의 서명란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을 총괄했던 황 대표의 결심을 받는 걸 염두에 뒀을 여지가 있고 계엄령 실행 의사를 판단하려면 조 전 사령관과의 연락이 중요한데 황 대표의 공식 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에 NSC가 나온다며 당시 NSC 의장이던 황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계엄사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열쇠를 쥔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에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문건을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입시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죠. 그동안 교육부는 정시는 놔두고 수시,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키우는 걸 고민해왔지만 당장 계획을 바꿔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학종 공정성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말씀. 수시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주로 살피던 교육부 입장이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 정시 수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30%를 넘기도록 권고했는데 서울대와 고려대 등은 여전히 학생부 위주로 뽑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발표한 권고안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시 비율의 권고 기준을 높이거나 수도권 주요 대학에 별도 기준을 주는 방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수시냐 정시냐 하는 문제는 대입 제도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가 나왔지만 정시 비중을 높이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수시 정시 논쟁에 다시 불이 붙게 됐습니다. 당장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수시 비중이 낮아지고 정시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흘 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교육부는 주요 대학 13곳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뒤 11월에 대입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종 등 수시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지난해 석 달간 치열한 공론화 작업 끝에 정시 30% 이상 권고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수시냐 정시냐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게 됐습니다. 당장 교육계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총은 정시 비율을 높여 수시와의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고 전교조는 정시 확대로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소방관의 처우가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경제사범을 수사하던 경찰이 엉뚱하게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한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범인은 해외로 도망갔고 여전히 못 잡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 피해를 당했던 1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한 대출 중개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A씨.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실수로 업체의 실질 대표 전모 씨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출국 금지를 한 겁니다. 그 사이 주범 전 씨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전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파악된 것만 27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그 후로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찰은 전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일본을 거쳐 미얀마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올해 범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은커녕 전 씨의 처벌조차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씨의 기소는 중지되고 담당 경찰관들도 모두 다른 경찰서로 가버린 상태. 검거 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 100명은 결국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는 이런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낙후할 수가 있지? 경찰은 전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며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찰이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기습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연합과 관련된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배후나 공모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상자를 들고 건물 밖을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통일시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대사관저 침입을 주도한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가운데 한 명이 평화이음에서 일하며 이 사무실을 주소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배후와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습 시위를 주도한 회원 가운데 일부가 사건 당일 평화이음 사무실에서 출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무실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은 압수수색을 막으며 경찰관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 경찰관이 멱살을 먼저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회원 가운데 4명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오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맥도날드 병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 담당자의 허위 진술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올해 초에 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지난주에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필요성이 언급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바로 재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최은주 씨는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은 후 이른바 맥도날드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지금도 1인 시위를 하며 맥도날드와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햄버거 병이 실제로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생긴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납품한 패티 제조업체 직원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맥도날드 직원들이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올해 1월 종합적인 재조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 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이 관련 질문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답했습니다. 허위 진술 교사가 있고 했다면은 검찰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개월간 잠자고 있던 사건 수사가 총장의 발언 닷새 만에 시작됐습니다. 고발인 측은 늦었지만 재수사를 반깁니다. 9개월 지나서 지금 수사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수사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전 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전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44일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왔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경찰이 이문정 검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달라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직무유기라는 게 이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문정 검사가 이른바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된 검찰 간부 4명을 고발한 건 지난 4월.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서 대규모 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으로의 복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어서 외교적 성과를 과장한 것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며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He tried 11 times.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 Okay? Lack of respect. But he takes my call. 이어 북한의 대규모 재건을 언급했습니다. Something's going to be happening with North Korea too. There's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북한 관련 발언은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전화통화나 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물밑 협상과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며 경고음도 함께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추진에다 시리아 철군과 G7 정상회의, 트럼프 리조트 개최 번복 등으로 여야 모두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 성과를 부각하려고 특유의 과장 화법을 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의 친밀감과 대규모 재건을 언급한 것은 기존 협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곳 외교소식통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송파구 일대를 활보하고 있는 멧돼지 소식을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이 민간 엽사들까지 불러서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멧돼지가 처음 나타난 것이 일주일 전이라 이미 늦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결국 오늘 멧돼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돌아나갑니다. 지금 건너편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세요. 이 오금공원 출입구엔 이렇게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 멧돼지 수색 작전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송파구청은 멧돼지를 잡기 위해 엽사 8명과 사냥개 9마리, 경찰과 소방 인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색 전부터 멧돼지가 이미 공원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전에 먼저 와갖고 한번 싹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쓰면 여기를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공무원들 나오고 경찰도 나왔으니까. 곧 수색이 시작되고 사냥개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지 10분째. 멧돼지 흔적 있어요? 없어요? 사냥총도 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통제된 공원 안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통제됐는데? 그래요? 네. 총 쏠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러면 통제를 정확히 해줘야지. 사람 출입구에 주출입구에 아무도 통제를 안 하고 있는데. 20여 분 만에 수색은 끝났습니다. 뭐 찾으셨어요? 못 찾아. 흔적도 없어요? 밤에 길 넘어갔어. 너무 잦은 게 들어가서 앞에. 오금공원에서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5일 전. 공원을 이미 떠난 걸로 보입니다. 구청은 멧돼지를 잡으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오늘 서울 노원구에서도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서 한 마리는 사살되고 한 마리는 도망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단지와 등산로 근처였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8분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엽사가 출동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산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던 멧돼지는 엽사가 쏜 총을 맞고 이곳 관리사무소 뒤편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위쪽 울타리 너머로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등산로가 맞닿아 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90kg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시민들 다 못 다니게 하고 경찰들이 다 막은 상태에서 제가 사살했어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살된 멧돼지의 혈액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리겠다. 정부가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청사진입니다. 지금은 31곳이 있으니까 이걸 10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심 한가운데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팔린 수소전기차는 모두 3,300여 대. 시내에서도 제법 눈에 띌 정도입니다. 하지만 충전소는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첫 손에 꼽는 불만입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이게. 부족하니까 좀 충전할 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죠. 서울에 있는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총 3곳. 그나마 한 곳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대구와 강원도, 제주도는
아예 충전소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프라를 갖춰야 수소 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10배인 310곳으로 늘리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충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승용차와 버스에 이어 수소전기 트럭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수소전기 충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수영장만 3개인 4천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가 부산에 떴습니다. 러시아의 한 억만장자 요트로 비싼 걸로 치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데 이 요트를 댈 만한 곳이 없어서 웃지 못할 풍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수영장만 3개, 헬기 착륙장도 갖췄습니다. 황금빛 침실의 내부는 수공예 품으로 뒤덮였습니다. 배 길이만 119m, 4천억 원짜리 슈퍼요트에입니다. 러시아의 억만장자 안드레이 멜리첸코 부부가 개인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를 관광하러 왔습니다. 한 달 전 인천에 들어와 목포, 제주 등을 거쳐 지난 11일 부산에 떴습니다. 원화로 한 1,000만 원. 진짜 하이 퀄리티 좋은 것만 사는 거예요. 이 요트는 크고 작은 여객선이 절비한 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는데요. 다른 배들이 들어오면 비껴줘야 하는 뜨돌이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수영만의 요트 계류장이 있지만 오밀조밀한 구조라 접안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주 나흘간은 광안대교 인근 바다 한복판에 닻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였습니다. 주변을 맴돌면서 한 20-30척씩 또 한꺼번에 몰리더라고요. 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초호화 요트가 올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을 들썩인 슈퍼요트 A는 오는 25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왕실이 막강한 태국에선 국왕보다 33살이 어린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근에 화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갑자기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왕비 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태국 왕실은 국왕의 후궁인 시니낫 웡화 치라파크디를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왕실은 지난 5월엔 왕실 근위대 출신 시니낫을 소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이어 8월엔 시니낫의 전기를 펴내도록 하고 일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시니낫은 왕의 배우자 자리는 물론 군 계급까지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몰락의 배경엔 타이 항공 승무원 출신인 수티다 현 왕비와의 다툼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왕실은 시니낫이 지난 5월 국왕과 결혼한 수티다 왕비의 책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니낫이 스스로 왕비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왕비 자리에 도전했던 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실은 시니낫이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했고 국왕에게 충실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사적인 일을 왕의 명령인 것처럼 꾸며 권력을 휘둘렀다고도 밝혀 시니낫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의 남동부를 휩쓸었습니다. 골프공만 한 우박까지 내려서 집과 건물 수십 채가 부서지고 4명이 숨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집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듯 돌풍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대형 상점마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The bashing of wind and rain against your window and the massive, train sound. It was insane. 텍사스주 북부를 휩쓴 토네이도는 아칸소, 오클라호마, 테네스주를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이 중 오클라호마 시티 인근에선 10대 소년 2명이 휴대용 가스 용기를 옮기다 토네이도에 휘말리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잔해를 3km 높이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고 보도했습니다. 댈러스에선 전력선이 끊기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10월에 댈러스 등 미국 남동부 지역 도시들이 강한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지난 25년 동안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경기 연천군 전고급의 한 삼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같은 부대의 20대 부사관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이 탄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힌 뒤 마주오던 SUV 차량과도 다시 충돌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물려준 증여액이 5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증여된 돈이 전체 총액의 35.7%였습니다. 조부모가 물려준 자산의 크기는 토지, 금융자산, 건물, 유가증권 순이었습니다. 지난 4월 남양주 경찰서가 노인들이 횡단보도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장수 의자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배려 의자를 도입했습니다. 임산부와 장애인 등이 걷다가 힘들면 쉴 수 있게 한 의자로 경사가 가파르거나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됐습니다. 육상 선수 엘리우드 킵초게가 최근 마라톤 2시간대 벽을 깬 데 대해서 경기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킵초게가 신었던 운동화 밑창 사이에 탄소 섬유 소재의 판이 들어있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잡지는 지하철이나 병원 대기실에서 또 군대 내무반에서 한 번쯤 들추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작은 책에는 수험생의 낙방기나 회사원의 푸념은 물론 내로라 하는 문인들의 짧은 수필까지 모두 담겼죠. 이웃들의 소박한 이야기는 웃음을 주고 때론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샘터가 올해 12월까지만 나오고 무기한 휴관에 들어갑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손에 쥐기도 주머니에 넣기도 어렵지 않은 작고 얇은 잡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농촌에서도 공장에서도 읽히는 마음의 벗이었습니다. 소박한 책 안엔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실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은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었고 이혜인 수녀는 지금까지도 글을 보내왔습니다. 유작으로 남은 장영희 교수의 따뜻한 글, 소설가 최인호의 연작 소설도 샘터를 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내로라 하는 문인들의 글만 샘터를 채운 것은 아닙니다. 출산을 한 언니에 대한 사랑, 외국 생활의 추억같이 소소한 일상을 털어놓는 평범한 사람들도 샘터에선 작가가 됐습니다. 1970년 4월에 첫 발을 때 내년이면 창간 50년이 되는데 샘터는 올해 12월까지만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내년부터는 기약 없는 휴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때 매달 50만 부가 팔렸지만 이 숫자는 이제 2만 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영난으로 서울 대학로에 있던 옛 사옥도 떠났습니다.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글을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세상. 종이 매체가 외면받는 시대의 흐름을 샘터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12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98번째 샘터는 올해 잘한 일, 못한 일이란 주제 아래 독자들의 참여로 채워집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배달 기사로 고용되진 않았지만 짬을 내서 잠깐 일하고 돈을 버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입니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데요.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거리에 흔한 배달 오토바이들, 배달 앱이 보편화되면서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최근엔 자전거나 킥보드로도 배달을 합니다. 하루 쉴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계약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건데 돈이 되니까는 제 기준으로는 30개 많은 거의 매일 해요. 용돈으로 하고 대학생이니까 저희 이제 그 배달급에서 가보기로. 배달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가능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만 있으면 앱 사용법과 성교육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신체 부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행위들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가게 사장님한테든 또 고객한테든 너무 예쁘네요. 또는 제가 손 좀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라는 식의 그런 말도 당연히 성희롱에 속합니다. 반경 2km 이내에서 들어온 주문 가운데 선착순 같은 방법 등으로 배달일을 잡습니다. 취재진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직접 배달을 해봤습니다. 신호에 걸려 한참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가게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조리가 끝난 상태여서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인데 바로 배달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한 뒤 다음 배달을 출발합니다. 차들을 피해 도로 갓길로 운전했지만 속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네가 익숙하지 않아 집을 잘못 찾았는데 그만 배달 예상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비상구로 달려내려가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최근엔 공유 전동 킥보드의 충전을 대신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애플리케이션상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시된 킥보드를 따라서 삼성역 근처로 와봤는데요. 해당 킥보드를 찾아보니까 배터리의 잔량이 25%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충전이 필요한데 집등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이 킥보드를 가지고 가서 완충을 시킨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게 되면은 건당 4,0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거해 충전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전하고 지금 갔나? 따로 부업을 하시는 거세요? 네네. 오늘 6개 정도. 주로 심야에 일괄 수거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수거해 상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한 업체는 최근 편의점을 충전소로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도 이곳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일부 수익도 올릴 수 있을 예정입니다. 주차 표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해둔 경우 다음번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거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자들과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IT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개념을 긱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우리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업체 입장에선 단기간에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업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노동의 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고민을 여러 나라에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배달이나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런 단기 계약 형태의 노동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주의 거의 모든 언론사는 어제자 신문 1면을 온통 먹칠로 채웠습니다. 지면 하단에는 정부가 당신에게 진실을 가릴 때 그들이 숨기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죠. 정부 당국이 언론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언론인을 탄압했다는 것에 항의하는 취지였습니다.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그 신문들. 정부와 언론은 필연적으로 대척점에 있다는 오랜 경고는 그렇게 어둑어둑한 뉴스로 또다시 증명되고 있었다고나 할까. 그때의 신문 지면은 반대로 하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사태. 1974년에 겨울을 관통했던 그 상황은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그 신문의 광고가 끊겼던 7개월을 말합니다. 시민들은 호주머니를 털어서 응원 광고를 싣는 것으로 저항했던 그 또한 어둑어둑했던 시대. 반세기 가까운 시간들을 지나서 유신 시대의 한국 사회와 21세기의 선진국 호주를 연결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 사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매우 부차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의 출발선을 이미 떠났기 때문이죠. 덩치 큰 매스미디어뿐만이 아니라 1인 유튜브 방송까지 여기에 가세하여 각자의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 제각기 다른 요구를 가진 소비자가 제각기 다른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세상. 언론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과거로부터 국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이기도 했고 그 시민사회가 각자의 미디어로 무장을 시작한 이래 기존의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그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주 앵커 브리핑에서 이미 고백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통적 의미의 기자다움보다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내편다움이 더 환영받는 시대에 이른바 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이라면 그 사실과 진실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고 증명돼야 하는가? 어제 먹칠한 신문 1면을 발행한 먼 나라 언론의 마음, 오래전 백지 광고로 권력과 맞서던 언론의 마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금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응원 광고를 내줄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솔직한 예측.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이미 각자의 진실이 존재하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집단 폭행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전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래 학생이 체구가 작은 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체구가 작은 학생을 팔로 조르고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침대에 눕혀놓고 올라가 팔뚝과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다른 학생은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웃습니다. 맞고 있는 아이는 14살 장모군입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 9명에게 둘러싸여 마구 맞았습니다. 폭행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장군에게 죽도를 주고 강제로 때리게 합니다. 너 지금 5천원 때리려고 니한테 상황이거든.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야, 싸우라 빨리! 장군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장이 아파 또래보다 몸이 남달리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퍼졌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들은 봉사시간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때리고 구타하고 하는 거를 찍고 그걸 막 장난 삼아서 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거.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다른 가혹행위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이걸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나왔습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숨기거나 감추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폭행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적으로 내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네, 보통 범죄 가해자는 이 범행 증거를 없애기까지 하죠. 예,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사가 너무 수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한 영상 증거들이 남아 있었기 네. 때문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러는 거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네, 전문가들은 범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범행 패턴이 변하고 있는 신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이 신세대의 새로운 범죄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해자가 범죄 영상을 찍은 건 이 영상으로 이익을 본다는 얘긴데요.
이 상대를 협박하거나 또 또래 집단에 자신을 과시할 때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이 범죄자들의 심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가 범행, 즉 상대를 때리거나 할 때 느낀 그 우월감을 계속해서 느끼려고 녹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찍고 싶어도 못 찍었었던 이 영상을 첨단 기기 발달로 인해서 이 범행 패턴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영상은 사이버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2차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경찰도 이번 사건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이 폭행보다는 이 영상 유포로 인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로 반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SNS상 언어 폭력, 또 집단 따돌림 같은 이런 사이버 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상해, 폭행 같은 물리적 폭력은 2016년 전체의 15.9%에서 2018년에는 51.1%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사이버 학교 폭력은 8.6%에서 9.7%로 증가했습니다. 이 절대 수치는 아직도 물리적 폭행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추이를 보면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SNS도 온라인 공간인 거잖아요. 네, 이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이 학교 폭력법에서는 이 학교 폭력의 정의를 학교 안은 물론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중고생입니다. 이 각자의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거나 또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가 그 사이버 폭력을 잘 좀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는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학교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폭력은 폭력 현장이 사이버 공간인데 이 범행 증거를 보기도 편하지만 또 가해자가 없애기도 쉽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가해자들이 자신이 올린 문제의 영상을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피해자가 다시 공개를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학폭위가 이런 사이버 폭력의 증거를 잘 잡아내고 또 수집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군사 기밀을 악용하고 누설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이 군사 기밀이 맞는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바로 보시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그리고 밑에는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돼 있고 페이지 위아래로는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군사 기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혀 있다고만 해서 군사 기밀로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비밀로 지정됩니다. 문서 작성자가 비밀의 등급, 보존 기간 등을 분류해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비밀로 지정되면 곧바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잘 끝나야 군사 기밀로 보관됩니다. 또 평소에도 비밀 이력카드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 공개된 그 문건은 이 절차대로 군사 기밀로 지정이 됐습니까? 추후에 공식 확인이 더 이뤄지겠지만 정황상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앞서 보신 이런 등록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나온 군검 합동 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수사 종료 후에 검찰이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보낸 이 결과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바로 어제 공개된 문건, 이걸 만들면서 계엄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이런 문건을 그냥 USB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기밀 지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기무사 장교가 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바꾸고요.
다른 훈련 관련 기밀인 것처럼 기밀 등재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재만 받고 실제 비밀 등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최종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상 군사 기밀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봐야겠고, 이가혁 기자가 방금 말한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저 문건은 저희가 작년 7월에 보도를 하면서 알려진 문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된 이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 문건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장 문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련 있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고요. 그동안 쭉 재판이 이어지다가 마침 오늘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권센터 측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런 문건은 군사 기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타당한 주장입니다. 과거 판단을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요. 우리 헌법은 군사 기밀 같은 국가 기밀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군사 기밀로 인정이 되려면 우선 적법 절차에 따라서 기밀로 등록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게 누설될 경우에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만약 군이 기밀로 지정을 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꼭 기밀로 다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제 공개된 문건이 과연 기밀로 지킬 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당시 그 시민들에 대해서 그럴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문건 내용을 제쳐두고 군사기밀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건, 또 이걸 대중들에게 공개한 걸 기밀 누설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어려운 악수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시정연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나다 보니 의원들이 먼저 일어서서 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뒤를 따라가면서 악수를 청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예. 몇몇 의원들은 기다리면서 악수를 받기도 했는데 몇몇 의원들은 좀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김진태 의원의 경우 보면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악수를 하려다가 잠시 지금 옷매무새를 고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문 대통령이 뒤를 따라가는데 슬쩍슬쩍 뒤를 보다가 악수를 안 하고 그냥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옷 단추를 만지는 모습이 계속 보였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김 의원에게 악수를 하려다가 뭔가 어색해서 피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냥 무심결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난 갔을 뿐이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예. 나경원 장면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기다렸다가 마중을 나가서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이 악수에 적극적이었고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 일부는 악수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도 연출이 됐습니다. 예. 그럼 뭐 생각이 다르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예. 정책도 다르고 뭐 악수 한번 흔쾌하게 못 합니까?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예. 막상 손잡기에 어색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라는 생각도 일단 추정은 해봅니다. 예. 시정 연설 중에는 여러 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었는데요. 연설 중에 민경욱 의원의 경우 저렇게 맨 앞줄에 자리가 있는데 맨 앞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에 X, 그러니까 나는 반대다를 표시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몇 가지 어떤 얘기를 했나도 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맨 앞줄에서 얘기했고, 공수처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자 아닙니다라고 중간중간에 대통령 들리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맨 앞줄에 있었으니까 약간은 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마중 나가서 악수는 했지만 시정 연설 중에 저렇게 본인의 연설문을, 그 뒤에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예.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집이 뭐 그래서로 해석되는데요.
저 내용 그대로 의원총회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원과 섭섭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의 악수와 대화, 어떻게 보면 스킨십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인데요. 오늘 시정 연설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쪽으로도 가서 저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왼쪽에 이철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찾자 갑자기 앞으로 가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악수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옆에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은 바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철희 의원에게 전화해서 어떤 대화를 했길래 갑자기 저렇게 한박 웃음을 하고 웃었냐라고 묻자 이 의원이 대통령이 갑자기 섭섭한가 시원한가라고 물어서 대비 못했다가 그냥 웃기만 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다음 총선에 출마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진즉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의원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원래 스킨십이 많은 편도 아니고 본인도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뒷줄에 있던 본인을 불러서 얘기를 해서 본인도 좀 놀랐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는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모의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사모요? 사모님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아니고요. 보통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데요. 대표적인 박사모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뭐 노사모도 있었고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박사모와 노사모를 어떻게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17년 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에 대해서 군 인권센터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 계엄 문건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 논의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인데요. 당시 의장은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한국당에서 군 인권센터를 고발을 했는데 따로 고발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황사모에서도 군 인권센터를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황사모가 이렇게 실제로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팬클럽으로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황교안 지킴이 황사모라고 있고요. 물론 다른 황사모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팬클럽은 이전에 강원도의 산불 때도 약간 유명했었는데 당시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지도 덕분에 강원도 산불이 빨리 진화됐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한 당협위원장인데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이 돼 있을 때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을 대선에 불출마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한 그런 전적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자 사실 황사모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밴드에도 좀 있고요. 페이스북에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저렇게 몇 개의 황사모가 저희가 확인한 것만 3개 이상 있었고요. 맨 밑에 황사모는 황주홍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있는데 역시 다른 황사모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무래도 새를 얻은 쪽이 대표 황사모가 될 가능성이 큰데 실제 황 대표가 그런 팬클럽과 접촉을 하느냐? 제가 황 대표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팬클럽만 있을 뿐이지 따로 교류하고 있지는 전혀 않고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과 제주에는 많게는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raveling twice the speed of sound.